발로 쓴 칙칙한 기사는 가라 발칙한 경제입니다. 오늘도 재밌는 경제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식의 반대말은 욕심이라고 생각하는 상식주의자 권순우입니다. 최근 경제 기자들한테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과 미국의 글로벌한 무역 대전은 이거대로도 보이기도 하는데 또 국내적으로는 일본과의 무역 규제 문제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글로벌 무역 환경이 어떻게 변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자유로운 무역과 보호무역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 얘기를 우리가 한번 역사적으로 한번 돌아보면서 현재 상황을 한번 진단해 보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생각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경제사학자 명지대 김도열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경제사라는 그 학문은 좀 어떤 학문인지 좀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경제학 안에서는 우리가 그 경제사와 경제학사 혹은 경제사상사라고 하는 분야를 이제 크게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경제사와 경제사상사. 네, 예. 네.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적인 삶, 뭘 먹고, 뭘 입고, 어디에 살고, 그리고 이제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돈을 벌고,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이 물질적인 삶을 어떻게 사는데 예. 그게 100년 전에는 어땠는지, 1000년 전에는 어땠는지 이런 것을 연구하는 분야를 우린 경제사라고 부르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현상을 보면서 많은 학자들이 고민을 했겠죠. 예. 어떻게 이런 일들이 발생했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널리 알려진 애덤 스미스라든가 데이비드 리카르도라든가 존 메이나드 케인즈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를 연구하는 분야를 이제 경제학사 혹은 경제사상사라고 부릅니다. 오늘은 아무래도 좀 보호무역주의 쪽에 좀 포커싱을 좀 하고 싶었어요. 이게 네. 지금 어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그 자유무역, 교역, 네. 이게 꽤 긴 시간 동안 이제 우리가 글로벌 스탠다드였었잖아요. 네, 근데 네. 이게 이렇게 깨지기 시작하는 그런 과정들이나 깨지고 나서 뭔가 달라지는 환경들이 너무 낯설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자유무역 이전에 그런 무역들이 좀 어떻게 됐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교수님께 강의를 쭉 들으면서 중간중간 궁금한 거 있으면 제가 한번 저는 물어보겠습니다. 예. 이 보호무역주의라는 말을 쓰려면 대충 어느 정도 시점으로 돌아가면은 좀 구체적으로 아예 옛날엔 교육이 없던 시절도 있었을 거니까. 우리가 이제 세계화의 역사라는 맥락에서 한번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다시 말해서 전 세계 국가들이 옛날 사람들이 무슨 세계화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사실은 15세기, 16세기, 17세기 혹은 그 이전만 하더라도 전 세계를 보면은 도대체 사람들이 저렇게 먼 거리를 왜 이동했을까 싶을 정도로 많은 맞아요. 교역을 하거든요. 예. 그런 과정에서 대략 근대적인 의미의 이제 세계화가 국가 간의 교육이 굉장히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장벽 없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19세기에 이렇게 좀 장기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19세기라고 하면은 보통 1760년에서 1830년에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이루어진 이후에 세계사의 여러 국면을 봤을 때는 자유무역이 좀 지배적인 시대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런데 이제 그런 흐름이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리는 대공황기, 다시 말해서 1929년부터 한 2차 세계대전까지 이어지는 요 기간 동안에는 굉장히 줄어들게 됩니다. 뭔가 그 시기에는 자유교역할 분위기는 아니었을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WTO 혹은 가트 체제라고 하는 것 안에서 어떻게 보면 자유무역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진 측면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2008년에 있었던 금융위기 이후로 다시 그런 자유무역의 어떤 기조가 이렇게 좀 떨어져가는 위축돼가는 부분의 국면에 있다라고 이제 많은 경제학자들이라든가 이제 여러 학자들이 사실은 이렇게 좀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어떤 상태에 있고 앞으로 어떻게 갈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1930년대 대공황기를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 우리가 조금 새로운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주제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바로 들어가죠. 1930년대의 그 대공황기의 그 무역 환경은
어떤 요인에 의해서 어떻게 좀 변했다고 볼 수 있어요? 보통 대공황이라고 하는 현상은 1900 뭐 어느 시점을 보느냐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것은 1929년 10월에 미국에서의 주식 가격 폭락으로부터 이제 보통 시작되는 걸로 기점을 잡고 있고요. 블랙 무슨 데이 뭐 이렇게 나가는. 예. 그렇게 해서 1930년부터 1932년까지 그 대략 한 3년에서 4년 정도 되는 기간 동안 미국의 GDP가 거의 뭐 20% 정도 줄어드는 20%요? 예. 그러니까 와, 2%만 줄어도 그렇죠. 정말 그 충격이 올 텐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외환위기 당시에 마이너스 5%를 했는데 예. 근데 다음에 바로 반등했잖아요. 그렇죠. 또. 예. 그런데 이제 그 마이너스 5%가 3번에서 4번을 연속으로 왔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 그 대공황 때는 그 무역 환경은 좀 어떻게 진행이 됐었어요?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이었습니다. 예.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이 시작이 된 시발점은 1930년 7월에 미국이 이제 스무트 홀리 관세라고 하는 관세를 도입을 하게 됩니다. 스무틀리 관세? 스무트 홀리. 스무트 홀리 관세. 그러니까 그 관세가 미국 역사를 볼 때 가장 관세가 높았던 관세 중에 하나로 보통 이제 이야기가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평균 관세율이 그 당시에 한 60% 정도 되는데요. 60%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스무트 홀리 관세라고 하는 것은 이게 역사적인 좀 우연입니다만 원래 대공황 때문에 생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그 전 세계적으로 농업 생산물 과잉이 일어나고 예. 전쟁 동안에 농산물을 제대로 생산하지 못하던 그 전쟁 당사자국에 대해서 미국이 곡물을 수출을 하다가 그러니까 생산이 굉장히 늘어났는데 전쟁이 끝나니까 이제 생산물이 이제 남아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기 나라에서도 농사를 지을 테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 농민들을 보호해 달라는 내부적인 어떤 요구 때문에 1922년에 미국 내에서 이제 그 농산물 시장을 보호한다는 목적에서 이제 스무트 홀리 관세 이전에 이제 포드니 맥컨버 관세라는 것을 이제 도입을 합니다. 예. 그랬는데 그걸로도 잘 보호가 안 된다라고 해서 한 1928년 정도에 다시 이제 관세를 한 번 더 올리는 이제 정책을 도입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처음에 목적은 농민들을 해외의 값싼 농산물로부터 미국의 농민들을 보호한다는 것이 원래 목적이었는데 우리도 어렵다 그러면서 이제 다른 산업들이 이제 거기 올라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그 말씀드린 것처럼 이 관세는 사실은 대공황이 일어나기 전부터 준비가 된 거였는데 우연찮게 미국 경기가 급격하게 하락하기 시작하는 시점에 이 관세가 발효가 되고 미국의 그 대공황이라는 것은 미국만의 침체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로 미국 경제가 이제 침체를 하기 시작하니까 그 침체가 다른 나라로 이제 확산이 되기 시작을 하는데 거기에다가 미국이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쓰니까 뭐 미국에다가 상품을 수출하던 많은 나라들이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제 충격을 받게 되는 거죠. 안 그래도 지금 뭔가 뭐 대내외적인 이유 때문에 경기가 좀 대공황 상황이 됐는데 갑자기 법이 떡하니 나와가지고 완전 무역을 장벽을 확 높여버리면은 이 충격은 정말 그 내부에 있는 이해관계자들도 굉장히 좀 충격을 받았을 텐데 그럼 이게 다 버무려져서 그때 상황이 펼쳐졌던 거예요? 1차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우리나라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외국 제품의 수입을 막는 것이 되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생산자들은 도움을 받는데 우리나라의 제품을 수출하던 옆 나라의 생산자들은 피해를 보게 되죠. 보통 그걸 이제 영어로는 beggar thy neighbor라고 그러고 우리말로는 그게 좀 어려운 한자인데 옛날에 번역돼서 그 인근 궁핍화, 근린 궁핍화 정책이라고 주변 사람 다 거지 만든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나만 거지될 수 있느냐? 왜 너는 보호를 하면서 그 우리 제품은 그 수입을 안 하느냐라고 하니까 그 옆 나라도 이제 보호무역 정책을 쓰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모든 나라들이 이제 보호무역을 쓰는 걸로 이렇게 확산이 돼가게 되는 일이 발생을 하고 그게 이제 정확히 이제 1930년대에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이 올린 다음에 다른 나라들도 같이 올렸어요? 그렇죠. 19세기 내내 그러니까 관세를 낮게 유지하고 자유무역을 주도하던 영국조차도 1932년에 일반 관세라고 부르는데요. 그 영어로 이제 제너럴 테리프라고 하는 법을 통과를 시켜서 모든 제품, 영국에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서 25% 관세를 부과하는 일반 관세가 이제 그러니까 이제 뭐 그냥 뭐 일반적으로 평범한 거야가 아니고
특이한 거에 관세를 매기는 게 아니고 모든 것에 관세를 매기겠다. 네. 와, 참 이름 살벌하게 만들었네요. 결국에는 이제 뭐가 먼저고 뭐가 나중이고 뭐가 그 영향을 받았고 그리고 얼마만큼 영향을 받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1930년부터 해서 1930년대 중반까지 전 세계 교역량이 1930년을 100으로 놓는다면 한 30 정도까지 떨어지는 70%가 날아갔다고요? 그렇죠. 예. 전 세계 교역량이 엄청나게 위축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야, 이거는 진짜 저는 전혀 상상이 안 가는 사건이에요. 지금 글로벌 물동량이 요새 뭐 이렇게 우리나라 조선업 힘들다, 해운업 힘들다 그랬을 때 물동량이 줄었다는 개념보다는 덜 성장한다는 정도의 개념이잖아요. 근데 70%가 줄었다고요? 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이제 미국을 주도로 해서 이제 새로운 세계 질서를 이제 구상하는 과정에서 많은 그 경제학자들이라든가 정책 이반자들이 이야기했던 것은 뭐냐면 2차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것은 대공황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었고 나치의 등장도 사실 그런 거랑 밀접한 관련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우리가 대공황 같은 일을 만들면 안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통화체제를 좀 안정되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 세계 경제가 급격하게 그 한 나라의 침체가 전 세계의 침체로 연결되는 이런 걸 차단하고 그런 걸 하기 위한 어떤 통화체제로서의 IMF라고 하는 것을 이제 구상을 해서 만들게 되고요. 그때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와 아울러서 대공황을 이렇게 심화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것이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이었다. 그래서 이제 보호무역주의를 막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공조가 중요하니까 그러한 국제적인 공조를 위한 기본 체제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선 처음으로 회의체를 만들자로서 만든 것이 가트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대공황과 무역 장벽으로 인해서 경제가 굉장히 침체됐다는 거를 글로벌하게 어느 정도 합의점을 그러니까 공감을 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가트 체제가 올해 이제 느슨한 형태로 되다가 그것을 이제 한 등급 올리게 되는 것이 이제 1990년대에 등장하는 WTO 체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후에 어쨌든 가트 체제라는 게 만들어지면서 그 자유무역이 그 시간관계상 자유무역이 확산되는 과정은 좀 생략을 할게요. 그러면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는 이런 교역 환경이 어떤 방식으로 변하게 된 거예요? 우선은 그 대공황 당시와 2008년 금융위기 이후를 비교해 보면 대공황 당시에는 물자의 어떤 흐름을 자유롭게 하자라는 공조체제의 붕괴가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이라고 한다면 또 한편으로는 통화체제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공황 당시에는 그러한 통화체제의 기본 구조가 이제 근본이제 체제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것이 있었는데 근데 어쨌든 금이라는 걸 기준으로 각국 통화들이 연결이 돼 있으니까 그 환율이라는 것에 영향을 미치는 고정 거죠. 환율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1920년대에는 거의 뭐 19세기 중엽부터 해서 수십 년 동안 금을 중심으로 한 고정 환율 체제가 전 세계적으로 하나의 그 통화 체제로 유지가 됐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 경제의 어떤 발전의 기초가 된다라는 믿음이 있었는데 지금은 전 세계가 변동 환율의 세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08년 이후 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많은 나라들이 유지했던 것은 뭐냐면 무역이라고 하는 실물의 이동은 최대한 유지를 한다. 그것이 이제 경제의 어떤 장기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단기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모든 나라들이 통화 팽창을 통해서 급격한 어떤 금융 부문의 위축을 막는데 그렇게 통화 팽창을 마음대로 하게 가능한 것이 환율을 어느 수준으로 유지해야 된다라는 어떤 강박관념이 없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다는 것입니다. 그거 이제 1930년대가 큰 차이지만 문제는 이제 이 글로벌 금융위기와는 또 독립적으로 미국과 중국 간의 이제 문제가 2000년대 초부터 이제 계속 그 상존해 왔습니다. 그러면 이 그 무역 불균형이 경제적으로는 어떤 현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중국이 싸게 만드니까 싸게 만들었고 미국 애들은 돈이 많으니까 중국에서 사다 썼고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상품의 시장인데 이게 그 경제적으로는 어떤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싼 물건들을 중국이 만들었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냥 무조건 좋은 거죠. 그리고 미국이
전 세계로부터 어떻게 보면은 싼 물건들을 사다 쓰기 때문에 미국의 소비자들은 굉장히 많은 이익을 얻는 건 맞지만 예. 또 한편에서는 그렇게 싸게 물건을 생산해서 중국이 미국에 팔다 보니까 미국의 산업이 이제 견디지 못하게 되는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쵸, 예. 그렇게 해서 뭐 특히 제조업 분야에서 중국에서 만든 메이드 인 제품들, 차이나. 예. 그런 제품들이 쏟아져 들어오게 되면서 경쟁력을 잃은 미국의 많은 특히 이제 제조업 분야가 이제 침체를 하게 되고요. 백인 그 노동자 계층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뭐 그런 공장에서 일하는 블루칼라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일자리를 잃게 되고, 예. 이 사람들이 그 가지고 있는 분노가를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자극한다고 그래야 될까요? 예, 예, 그 예. 사람들과를 어떻게 보면 대변한다고 그래야 될까요? 그런 것 때문에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고, 예. 대통령이 된 이후에 일관되게 어떻게 보면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자유무역에 대한, 그러니까 미국 주도의 어떤 그동안 이루어졌던 어떤 그 국제무역 질서를 부정하는 이제 이런 그렇죠. 자기들이 걸 한 건데 그것도 그렇죠. 사실. 예. 근데 이제 그와는 별개로 어떻게 보면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자유무역 질서를 깨뜨리는 방향으로의 사건들이 뭐 제일 대표적인 게 브렉시트 같은 케이스죠. 그렇죠. 예. 예. 브렉시트가 있었고 거기에다가 일본의 어떤 무역 제재라든가, 예, 예.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하나의 사건으로 보면은 그냥 다 이유가 있고 뭐 역사적인 맥락에서 이루어지고 뭐 그런 사건으로서 볼 수 있지만, 어떤 큰 틀에서 보면 그 대공황 당시에 미국에서 그냥 농산물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있었던 사건이 어떻게 보면 상호작용을 일으키면서 확산되듯이 어느 순간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우연적인 사건들이 결합되면서 보호무역의 급격한 확산으로 갈 가능성을 사실은 우리가 배제할 수가 없거든요. 아, 이게 진짜 경기 침체와 보호무역이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느냐는 명확하지 않은데, 어쨌든 그 시점 자체가 그때처럼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는 맞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공황 당시도 처음에 미국이 뭐 촉발제를 가지고 왔던 것은 굉장히 우연한 것일진 모르는데, 예. 경기가 급격하게 침체하는 과정에서는 보호무역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선택지였고, 그리고 이제 그걸 통해서 전 세계의 무역이 이렇게 급격하게 위축되는 방향으로 갔는데, 예. 다행스럽게도 2008년에 경기 침체를 막았지만 최근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보면 전 세계 경제가 지금 2019년을 기점으로 해서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이 요즘 많이 나타나고 있죠. 그러다 보면은 이러한 것들이 보호무역주의를 더 가속화시킬 가능성이 있고 경제를 더 침체의 길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사실은 국제적인 공조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시점인데, 현실적으로는 그런 국제적인 공조가 지금 잘 안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한 공조가 안 이루어지는 것을 촉발하는 제일 출발점은 또 그걸 주도했어야만 했을 미국이 어떻게 보면 그런 그게 이제 현재의 어떤 시점에서 굉장히 우리가 우려하게 되는 측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2008년 금융위기를 어떤 전 세계적인 양적 완화를 통해서 이거를 그냥 쭉 지연시켜 놓은 거라고 한다면, 그 지연된 효과가 결국 경기가 좀 침체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면은, 경기가 침체되는 상황에 자연스럽게 등장하는 보호무역주의가 대공황 때도 나타난 것처럼 지금도 우리가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어떤 모습들일 수도 있다는 거겠네요. 단지 중요한 건 뭐냐면, 어쨌든 우리가 2008년의 어떤 글로벌 금융위기 시점에 있었던 많은 어떤 조치들은 그것을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정상화라고 그래야 될까요? 아니면은 이제 정리하는 과정은 필요한데 여전히 그거는 지지부진한 측면은 있고요. 근데 이제 그것을 이제 계속 지지부진하게 하고 어떻게 보면 좀 악화시킬 수 있는 그 요인 중에 하나가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일단 국제 그 무역에 대한 어떤 그 보호무역으로의 어떤 회귀랄까요? 그러한 그 추세라서 그런 면에서 보면은 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3년쯤 지났으니까 뭐 재선의 문제도 있고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던 어떤 그 추세라서 그 불확실성이 있는 건 아니죠. 불확실성이 있는 건 아니고. 브렉시트도 지금 어떻게 갈지 모르지만 불확실하진 않네요. 예, 확실하게 이상한 짓을 할 거야. 그리고 뭐 브렉시트도 계속 뭐 참 왜 저렇게 이상한 짓을 오래 하나 이제 이런 게 있지만 어쨌든 좀 하다 말 줄 알았는데. 네.
근데 이제 그 정도만 했어도 그냥 그랬을 텐데 갑자기 최근에 나타난 이제 일본의 이 도발이라고 그래야 될까? 이 문제는 이게 참 답답한 게 이게 그 일본과 우리나라만의 문제로 지금 끝나면 그거 자체로도 뭐 큰일이지만 그냥 전 세계로 보면은 이제 국제적인 현상으로 끝날 수도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하찮은 내지는 국제적인 경제가 아니거든요. 그럼 이제 앞으로 이런 기조는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는 모르겠으나 계속 될 것 같죠? 그러니까 자유무역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내버려두면 먼지가 집에 쌓이는 거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청결한 환경을 하기 위해서는 청소를 해야 되는 거고 청소가 된 상태는 노력의 결과인 거고 가만히 놔두면은 먼지가 쌓이는 건데 마찬가지로 자유무역은 지켜야 되는 가치이지 그냥 있는다고 해서 자유무역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는 국내의 많은 산업의 이익 집단들은 자기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보호무역주의를 도입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는 것이 일상적인 거고요. 자연스러운 상태가 자유무역이 자연스러운 상태가 아니라 아니죠. 오히려 보호무역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그렇죠. 상태고 네네. 이거보다 더 좋은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자유무역은 지켜나가야 되는 거다. 그렇죠. 예. 그걸 위해서 지난 수십 년 동안 저는 가트 체제가 다 옳았다라든가 가트 체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선진국의 어떤 뭐라 그래야 될까 좀 이율배반적인 행동 뭐 그런 거 다 있다고 있죠. 생각을 합니다. 있는데 그런데 큰 대의에서 보면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이 자유무역을 확산시키고 그걸 지켜나가려는 거는 노력 없이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어떻게 보면은 한 단계 끌어올리려고 했던 것이 WTO 체제였고, 그런데 이제 그 WTO 체제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으니까 1990년대와 2000년대 이제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FTA 체제를 이제 확산시키려는 노력을 했고, 그걸 이제 좀 더 다자간으로 확장하려고 했던 PPT 같은 노력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그동안 많은 나라들이 해왔던 노력이죠. 노력이었는데 지난 몇 년을 보면은 PPT 같은 노력이 얼마나 TPP 같은 노력들이 지금 되고 있다는 얘기도 들은 적도 없고 1대1로 정도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FTA만 하더라도 계속 재협상 내지는 폐기 미국의 나프타 같은 경우에도 그쵸, 그러니까 전반적인 흐름이 더 나아가서 이제 WTO 체제 자체를 이제 의문시하는 이런 것들이 확산이 되는 일본 한 거 보면은 WTO 신경 안 쓰겠다는 느낌도 들어요. 그렇죠. 거기서 제재하든지 말든지 약간 이런 느낌까지 들어요. 그거 해봐야 몇 년 걸리는데 내 임기 중에 그거 안 끝나 이런 느낌까지 줘서 좀 속상하네요. 어쨌든 우리가 가야 되는 방향은 무역의 확대고 교역의 확장이고 이런 방향인 것이되 단기적으로 생길 수 있는 여러 위험들은 우리가 최대한 통제를 한다는 식으로 좀 가야지. 이번 사태를 통해서 우리는 좀 더 폐쇄적인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방향으로 만약에 그 방향이 설정된다면 그거는 저는 우리나라의 경제에도 굉장히 나쁜 일이 아닐까 그런 걱정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씀 들어보니까 좀 역사를 돌아보니까 또 답답한 측면이 있네요. 어쩌면 그 안 좋았던 역사가 반복되고 있는 순간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면은 다시 그 장벽을 쌓던 거를 허물려면은 예전에는 진짜 그 가트라는 체제를 거쳐갖고 WTO를 거쳐서 온 건데 그럼 또다시 이거를 글로벌하게 다시 컨센서스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이거는 오히려 더 회의적일 수도 있거든요. 옛날에 해봤는데 안 돼가지고 막은 거 아니냐. 이러면 정말 다시 돌아가기 힘들 것 같기도 한데 오히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자유무역의 어떤 혜택을 많이 받던 나라니까 오히려 그 흐름이 달가울 수만은 없는 입장이라는 게 굉장히 회의적인 변론으로 이끌어졌습니다. 어쨌든 역사를 통해서 그 과거를 보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거를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됐다는 거는 정말 좋은 것 같고요. 말씀대로 큰 전쟁은 전쟁대로, 전술은 전술대로 정말 영리하게 이 시대를 좀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그 명지대 김도열 교수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